우리 강사 목사님 최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2000년에 정신과 전문의가 됐고요. 2007년에 목사 암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간해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병원을 2003년에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진료하고 있고, 또 카운셀링 센터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저는 좀 특이한 교회를 합니다. 인터넷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앙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저도 이렇게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다 이렇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결이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이해한 연결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이해의 어떤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해한 모든 내용입니다. 미천입니다. 제 미천. 나이가 135세까지라고 잘라 있는데, 그 역동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커가면서 늘 평생 성장을 하긴 하지만 실은 어린 나이에 갖는 어떤 특성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역동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몇 살짜리 내용이 반복이 되느냐 하는데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만 1세까지 성장한 그 특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 이런 학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 만 3세까지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 라고 보고, 그래도 넓게 보면 한 7세까지 보지 15세까지 성장을 반복한다, 이런 학자는 없어요. 제일 뒤로 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전 나이까지만 칩니다. 그 전까지가 이제 기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해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할 텐데요. 그러한 심리 발달의 이론이 제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진료랑 같이 일치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일치가 됩니다. 이 세 영역은 성장의 배경에서만 다른 게 아니라 병이 다르다. 만 1세까지의 성장한 특성에서 병이 생기는 어떤 요인이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요인이 이제 이런 요인이에요. 정신증 요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 3세까지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뭔가 조금 결함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세, 길게는 한 7세까지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노이로제라고 흔히 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다가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 앞에 있는 심리 과제라는 표현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그 표현을 아주 잘 간결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마저 할 겁니다. 이게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1시간의 전반적인 얘기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면 나중에 PDF 파일로 제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PDF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이제 1, 2, 3단계라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 표현을 할 텐데, 이렇게 왜 이 7세 이전의 단계를 세수로 나누느냐, 이건 그냥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나눈 게 아니라 많은 학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5개로도 나누고 2개로도 나누고 그러는데, 다들 요 1세와 3세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저 1세 간격으로 서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 1세는 좀 늦은 나이고요. 보통 7에서 9개월이에요. 그때 아이가 낯을 가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변했구나. 낯을 가리기 전의 아이랑 낯을 가리는 아이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 3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 유치원에 보낼 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떨어지지 못하고. 그 부분이 2, 3세 이 사이에서 아이가 뭔가 달라집니다. 혼자 논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았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조금 더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낯을 가리면은요, 그 아이가 낯만 가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키우는 아이인데 이제부터는 상호 반응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아이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혼자 놀면은 이제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유치원 생활로 이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기억입니다. 왜 낯을 가리느냐? 기억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낯을 안 가리는 애는 기억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엄마다 그러면은 이 7에서 9개월 전의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엄마다 그러면 누구세요? 몰라요. 정확하게 누군지. 근데 7에서 9개월 딱 지나면은 엄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자주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은 나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기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3세, 2, 3세가 지내는 나이가 되면은 엄마가 기억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마음속에 있어요. 이 안에 엄마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엄마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기억이 불완전할 때는 엄마가 없으면은 엄마가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있는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억의 차이를 다른 전문 용어로 인식기억과 회상기억이라는 거예요. 인식기억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멀티플 초이스처럼 보기가 주어져요. 고르는 인식기억입니다. 이게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아는 거죠. 근데 3단계 기억은 회상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주관식 시험 문제. 보기가 없어요. 무슨 차이냐? 2단계 때는 네 엄마 누구니? 그러면 글쎄요. 근데 이 엄마가 네 엄마냐? 그러면 아닌데요. 이 엄마가 네 엄마냐? 맞네요. 이 정도. 볼 때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반드시 옆에 있을 때만 엄마예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3단계 아이한테 네 엄마가 누구니?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요. 해가지고 마음속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음속에 충분히 이렇게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달라요. 다 보면 같은 엄마인데 1단계의 엄마는 엄마가 아닌 거고요. 2단계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인데 눈에 없으면 엄마가 아닌 거고요. 3단계의 엄마는 눈에 없어도 엄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늘 같은 사람이랑 대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성장의 배경이 방금 얘기했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수준의 이러한 변화가 이 기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1단계의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과 내가 구분이 잘 됩니다. 밖과 안이라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으면요 모든 질서가 없습니다. 어제 뭐 했지라는 것도 기억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와야 돼요. 치매 환자처럼 이게 실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이 7개월 이전에 아이가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젖을 먹을 때 어떤 엄마는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은 바로바로 젖을 주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너 1시에 먹었잖아.
기다려야지. 예지 정도까지는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기다림을 배울까요? 기억이 있어야 기다림을 배웁니다. 기억이 없을 때 기다리도록 훈련하는 건 기억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을 못하니까 고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자기가 모르잖아. 너 엄마가 괴롭혔니?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단계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부족의 결과는 몸으로 나타나죠.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케어했느냐에 따라서 한 달 이후에 딱 보면 신체 상태나 건강이나 또 즐거움이나 다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그동안 한 달 동안 지냈다는 얘기는 물론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아이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가 기억은 못해도 제때 제 필요를 계속 맞춰주면은 아주 중요한 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형성되는 결함이 앞으로 얘기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는 엄마가 기억이 나니까 서서히 엄마랑 나라는 존재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세상과 나의 구분이 없다가 아 이게 구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2단계에는 엄마랑 다른 존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의미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의미가 없어요. 뭘까요? 다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거는 다 외부적인 어떤 존재들인데 그 존재의 대표가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부속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요한 부속물이 있죠. 주요한 존재가 있죠. 엄마예요. 엄마한테만 제일 핵심을 두고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존재.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빠가 그 나이 때 나는 아빠다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냐? 이제 엄마부터 떨어지는 기억이 이제 엄마가 확실히 세워져가지고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때는 아빠가 되죠. 그래가지고 프로이트는 이 3단계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사이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2단계의 엄마 나에서 플러스 1이 생겼다는 제3자가 생겼다는 차이입니다. 제3자는 아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존재를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 키웠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제 딸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 딸이 유치원 들어갈 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이겨 유치원 원장님이 이겨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우리 부인님께서 야 원장님이 이겨. 원장님이 덩치가 크잖아. 원장님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뭐 실망은 잠시뿐이고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이제 엄마가 데리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 앞에 다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손을 딱 던져버리고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엄마한테 안녕도 안 하고 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원장님이 이긴다고 하니까 나는 돌아도 안 보고 뒤에 들어가서라고 저한테 서럽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아이가 3단계가 됐구나. 저 아이는 엄마랑 원장님을 구분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동생한테 이기지만 자기는 엄마한테는 지고 그리고 엄마는 또 아빠한테 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지고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진다. 이 얘기를 쫙 본인이 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서열 구도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소부리의 아버지는 우리 최씨가 최씨잖아요. 최씨는 앉으면 풀도 안 나는 그런 주식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가
무소불위의 우리 집안의 1등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우리 딸이 얘기한 대로 바뀌었어요. 왜 바뀐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딸 때문에. 손녀가 생기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점잖고 고집세던 우리 아버님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새를 틈타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기회는 있다다 해가지고 본인이 권력을 차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딸이 알아요. 그나. 근데 그런 부분을 2단계 때는 하냐? 못해요. 2단계 때는 그런 부분을 못해요. 그런 차이가 기억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불안이 달라요. 1단계 아이는 아까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막연한 불안을 했어요.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라고는 잘 못해요. 아,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저것 때문에 불안해요. 말은 못하는데 불안은 알아요. 근데 그 불안은 또 굉장히 깊어가지고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붕괴 불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가 망상적 기분이, 저거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병, 조현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 있는 불안입니다. 어떤 불안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공동묘지 이렇게 지나가면 무섭겠죠. 어디서 불이 번쩍하면 무섭고 소리도 들리면 이렇게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사람 많고 팔전 대낮인데 누군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섭잖아요. 뭐가 무서워? 이렇게 사람도 많고 하는데 하나는 정말 무서운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본인 스스로만 한밤중에 공동묘지. 우리는 한밤중에 공동묘지라는 상황에서만 그 경험을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마음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한밤중에 공동묘지. 그러한 표현을 망상적 기분이라고 합니다. 망상적 기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놓여서 한 3일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마치 전쟁통과 같고 본인이 아무도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랑 비슷한 겁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분들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나 이러다가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나 돌아버리겠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망상적 기분에 빠졌으니까 망상적 기분에 빠졌다고 괴롭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즉 이 1단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망상적 기분에 빠지긴 빠지되 그래서 나 너무 괴롭다,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이걸 해결할 궁리를 합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증상이 생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외계인이구나. 아, CCTV가 나를 감시하는구나. 아, 내가 간첩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상한 거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를 설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즉 증상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자기의 괴로운 상태를 정리하려는 자구적인 노력. 그 사람은 왜 생겨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1단계 여러분들이 취약성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help me 이러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취약성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갈리기 됩니다. 병의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황은 우리나 다 비슷하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실연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나 그 삶 속에서 굉장한 크라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병의 소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길이 다르죠. 근데 병의 소인은 어떻게 생기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시기에 결함이 생기는데
그 시기에 결함은 왜 생겼느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유전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유전의 취약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인에 의해서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은 1단계가 제일 높고 점점 줄어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는 취약성이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는 없어요. 성장 배경 때문에 뭐 엄마가 어떻게 키웠다든지 엄마가 없어졌다든지 부모가 너무 싸워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해가지고 양육을 못 받았다든지 학대와 방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은 점점 커갈수록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단계의 취약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조현병, 정신분열병이 생길 소지가 생기거나 또는 중독 현상이 생길 소지가 생기거나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단계 얘기했고요.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2단계 아이한테 제일 불안한 건 엄마가 없는 거.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 그거를 대상 상실 불안 내지는 뭐 separation anxiety, 분리 불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3단계 아이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눈앞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엄마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한테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정상실 불안, 대상,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래서 거절 불안 또는 뭐 프로이트는 거세 불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불안이 달라요. 왜? 시기마다 기억이 다르고 그 시기의 특성이 다르니까. 오늘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게 결국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중대한 분기점 때문에. 분기점은 왜 생겼냐? 기억의 차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그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1단계의 취약성의 대표적인 것은 정신증이라고 해요. 사이코시스. 그리고 3단계의 취약성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신경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증은 심한 병, 신경증은 가벼운 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훨씬 더 심한 신경증도 있고요. 괜찮은 정신증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다,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신증은 우리가 웬만큼 경험해보지 않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평소에 환청 들리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안 보이는 거, 남들이 안 보이는 걸 환시를 보거나 또는 망상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죠? 네. 정신증은 그것으로 증상이 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로 증상이 되면 정신증입니다. 그 상태가 심하든 가볍든. 그런데 신경증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증상입니다. 불안해 보신 적 있죠? 안 한 사람 없죠? 우울해 보신 적 있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신체화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하거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중간, 정신증과 신경증의 중간.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해서 표현을 경계라는 보더라인이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썼습니다. 그건 원래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처음에 학자들은 정신과의 여러 병들을 병명을 붙이기 전에 그냥 뉴로시스, 사이코시스 두 표현만 썼어요. 근데 이 너무 극단적인 두 표현만 쓰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경증도 아니고 정신증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중간하게 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는 보더라인.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퍼스널리티 디소더도 있고, 디프레션도 있고, 옵세션도 있고, 이팅 디소더도 있고. 요 병들이 요 2단계의 특성을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요 특성들이 뭔지도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에서 아까 얘기할 때 요게 에릭 에릭슨이 말한데 이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단어가 불신입니다. 그게 아까 망상적 기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는 제일 쉽게 표현할 게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스스로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7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너 뭐가 필요해? 라고 물으면 걔가 대답은 합니까? 뭐 울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밥을 날 줘야 되는지 놀아줘야 되는지 재워줘야 되는지는 누가 알죠? 엄마가 알아서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형성하면 그 증상을 형성한 사람은 네가 뭐가 필요하니? 네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물어봤자 별로 잘 대답을 잘 못해줘.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파악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도움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1단계의 시기 7에서 9개월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크면은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돼요. 불신이란 취약성 없이 그 시기 잘 건강하게 크면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말의 뜻은 그야말로 이 트러스트는 베이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 이 세상 괜찮아. 사람들 믿을만해. 이게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베이직이 아닌 미스트러스트, 불신이 생기면 아까 얘기하는 이 망상적 기분이랑 비슷해요. 쟤네들은 왜 그러지? 여기는 왜 이러지? 이런 느낌입니다. 제 친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1단계 취약성이 좀 있나요? 아침에 만나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먹었어? 내지는 오늘 굶고 왔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제 친구는 밥 먹었니? 이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우리 조금 이따가 쉴 건데 쉬었다가 이렇게 모일 때 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왜? 뭔데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제 친구는 야 일로 와봐 그러면 네가 와 임마. 기본적으로 이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특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안에서 뭔가 여기는 믿을만하구나. 근데 그게 아주 베이직한 겁니다. 뿌리예요, 뿌리. 1단계가 건강하게 큰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기반 자체가 형성이 잘 된 거예요. 근데 1단계 취약이 있는 사람은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대개 사춘기 이전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조현병 같은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된다고 하거든요. 병이 무조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다 노출되면서 사는 존재들은 없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가리고 살면서 끙끙대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서 푹 하고 터집니다. 근데 1단계 문제가 푹 터지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병이 일단 한번 터지면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평생을 그 병의 특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씁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보조도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보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런 1단계의 취약성이지만 건강하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취약성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우리는 늘 밥을 먹어요. 그거만 지나면은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떨어져요. 그런 게 1단계의 취약적인 특성이나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맛있다고 먹고 좋은 거 찾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계속 약을 먹는 것을 무조건 너무 이렇게 결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늘 채워가면서 입 빠진 독이긴 하지만 늘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 취약성은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엄마가 중요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거의 엄마 껌딱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모든 걸 가르칩니다. 해, 하지마,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해서 결국 잘하면 엄마는 뭘 하죠? 이제 너는 내 손을 벗어나도 충분히 혼자 알아서 하는구나. 하산하여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유치원으로. 그게 자율성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서 수치라고 해요. 쉐임.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의 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유치원도 가고 다양한 존재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살아요. 그런 아이는 주도성이라고 해요. 주도성은
여러 가지 특성을 관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서 죄책감을 갖는다. guilty. 방금 shame이라고 했죠? 2단계는. 3단계는 guilty라고 했고요.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shame과 guilty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나 표현은 학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 표현을 쓰느냐를 좀 고려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2단계와 3단계의 의미로서 에릭슨은 shame과 guilty의 의미를 제 나름의 정리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단계와 3단계를 기억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예요. 아까 얘기한 2단계가 다 shame에 담겨 있고요. 아까 얘기한 3단계가 다 guilty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도 평소에 shame이랑 guilty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공통 단어처럼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다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세 과목. A, B, C라는 세 과목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친구 둘 다 성적이 똑같아요. A는 100점, B는 80점, C가 60점. 둘이 성적이 똑같아요. 근데 한 친구는 2단계가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받고 쉐임을 느껴요. 똑같은 성적인데. 근데 한 친구는 3단계의 취약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을 받고 guilty를 느껴요. 벌써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쉐임 guilty와 의미가 다르죠. 그렇게 의미로 생각해 보시죠. 먼저 3단계의 입장에서 guilty를 표현하겠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고 이 3단계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나 A 시험 잘 봤네? 몇 점만 맞았어? 야, B도 이 정도면 잘 맞지. 80점. 훌륭하잖아? 근데 C가 60점이야. 어떡하지? 그래도 지난번에는 50점이었으니까 10점은 오른 건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guilty입니다. 죄를 졌다는 게 guilty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guilty입니다. 근데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shame을 느낀 친구는 이렇게 봅니다. 성적표를 딱 보여요. 시험 망했네.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땅 파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hame과 guilty의 차이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shame은 A, B, C를 안 나눠요. 다 엄마예요. 공부라는 것으로만 다 몰아서 결론을 내지 하나하나를 디퍼런시에이트 안 합니다. 근데 3단계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아빠 다 구분하듯이 공부도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게 다 나눕니다. 쉐임과 guilty가 그렇게 다릅니다. 쉐임은 공부의 성적을 pass or fail밖에 안 납니다. true, false밖에 안 납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적 받을 때 10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결론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죠?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끝났다. 모아니움은 돌아가죠.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3단계는 어때요? 그라디에이션. 그래가지고 중간을 걸쳐요. 이게 60점이야, 50점이야, 80점이야, 요건 요거보다 좀 나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집니다. 그게 guilty. 우리가 쉐임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아까 얘기한 우울증, 강박증, 시기장애 또는 퍼스널리티 디소더 이런 특성들은 극단성입니다. 그라데이션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볼 때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3단계는 달라요. 3단계는 구분을 합니다. 자, 우울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울도 여러분 평소에 우울하다는 표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은 대부분 다 3단계의 우울입니다. 블루라고 합니다. 나 요즘 우울해. 그럴 때 우울증 2단계의 우울과는 달라요. 근데 그 우울 얘기해보면 야, 어제는 괜찮았어. 뭐뭐 할 땐 좋더라. 근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그 기분이 몇 점이 돼? 그래도 뭐 한 70점은 되는데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3단계입니다. 2단계 우울증,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진단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내사가 우울합니다. 물론 약간의 격차는 있죠. 극단적으로만 조금 얘기하면 내사가 우울하고요. 기분은 중간을 걸치지 않고 바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우울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입장에서 2단계의 디프레션 표현을 쓰면 3단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단계와 3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2단계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3단계 우울증은 우리가 카운셀링하고 운동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결책이 다를까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2단계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유치원 보내기 전까지의 나이인 그 나이에 엄마가 이제 애를 어떻게 키우죠?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면서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키우죠. 그리고 주로는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모델링 하면서 키우죠. 그런데 3단계가 딱 되면은 이제 내가 안 키워. 엄마 저기 다른 데 가서 배워가지고 유치원에 보내고 이러잖아요. 2단계의 엄마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무수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공통적으로 단어를 쓰는 게 레귤라리티. 늘 질서를 배워요. 원칙을 배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싸는 거야, 좀 더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득할 때까지 배워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자기가 체득할 때까지 학습하는 게 주로 2단계의 교육입니다. 근데 3단계는 새로운 거를 계속 경험해요. 우와, 재밌다. 2단계의 아이, 엄마가 아까 처음에 똥오줌 가리는 훈련처럼 할 때 아이의 즐거움은 뭐냐? 같은 거 할 때 즐겁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서 제대로 했을 때 즐겁습니다. 3단계의 아이는 어떨 때 즐거우냐? 새로운 거 할 때 즐겁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울할 때 뭐 하세요?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자고.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약간 우울하신지 거의 쇼파랑 일심동체로 생활하신 적이 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보실 수 있는데 거의 달라붙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하니까 괴로워가지고 극약의 처방 들고 나왔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엄마 코에다 빡빡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아내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반응을 이렇게 보이면서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당신 이뻐서 이렇게 던지고 갔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돈수로 바로 나가셨습니다. 거의 그 쇼파에 붙어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3단계를 하신 거죠. 자극이 필요. 3단계의 문제들, 이 노이로제의 문제의 해결책들은 대부분 신선하게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리프레시를 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해결 방식이에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빠지면 쉐임 수준으로 디프레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변화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면 다 똑같이. 아닙니다. 우울한 형태가 3단계일 수도 있지만 2단계일 수 있어요. 불안한 형태가 3단계일 수도 있지만 2단계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불안 우울이라도 2단계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극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바람을 줘서 좀 쐬봐. 운동을 열심히 해.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2단계에 빠지면 규칙적으로 이 사람의 생활 리듬을 잡아요. 우울증 2단계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 가장 좋은 처방은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정한 규칙적인 식사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게 가장 회복에 빠른 겁니다. 제 강의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2단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강의 또 잘못 들어가지고 요즘 평소에 좀 우울한데 나 해결 좀 해야겠어 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안 읽던 책도 꼬박꼬박 공부한다고 읽고 한 3일 동안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살아봐요. 그러면은 우울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3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이 사람을 항상 신선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해봤는데 레귤러한 생활은 사람을 기분 즐겁게 하나더라. 그러니까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그 지루한 생활이 개선책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하지만 2단계는 달라요. 2단계는 엄마가 늘 반복하고 똑같은 거 시키고 터득할 때까지 반복한 것처럼 약물 치료하고 제때 자고 약간 지루해도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지내고 이래야지 디프레션, 옵세션, 이팅 디스오더 좋은 거예요. 왜? 2단계 문제입니다. 2단계 환자가 사람이 3단계로 변할 수가 있어요. Is this permanent? 안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단계의 취약성을 계속 평생 극복하고요. 2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2단계의 취약성을 평생 극복합니다. 취약성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데코레이션은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가 공부한 결론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게 제가 결론. 이 7세까지의 성장 배경을 떨칠 수는 없다. 포장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떨칠 수는 없다. 신앙생활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사람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캐릭터가 바뀌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많이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1단계의 문제가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의 1단계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원을 받은 우리의 2단계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또 다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무조건 구원만 받으면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 필요들을 같이 채워줘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목사이기도 하고 카운슬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네요? 안 되죠. 제가 진료할 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활동을 할 때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제가 약물 처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코업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협조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교회 잠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완전히 가정도 너무 안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라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뭐 조직을 오만 것을 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믿고 거기서 이제 침례받고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1, 2,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 그런 사람들이 정말 3단계를 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다면 그 길은 오직 그 신앙적인 면까지 안 가셨지만 신앙적으로 사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의 체인지가 된다면 그 길만이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것이 지금 얘기를 이해대로 하면 1단계, 2단계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3단계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들게 들리실 수는 있을 텐데 취약성은 구원을 받아도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쳐도 있습니다. 취약성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굉장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3단계가 된 것처럼 굉장히 디펜스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인 취약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20년 동안 마약을 끊은 사람한테 이제는 마약에 유혹 없죠? 라고 하면 천만에 말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유혹을 느낀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디펜스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에게 훌륭한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취약성을 완전히 없어지도록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이걸 남겨놓으셨나? 저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대책이 이제 없어요. 밥 먹듯이 계속 채워줘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케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안 하고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 미스터리를 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아까 얘기한 특성에서는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단계 취약성은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나 소사이어티나 국가나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아닙니다. 뭐 실제 아이 키울 때는 만족할 때까지 계속 주면 돼요. 배고픈 아이는 계속 먹여주면 아주 결함이 많지 않은 한은 배부르면 더 안 먹습니다. 근데 1단계의 취약성을 가진 성인이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주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부를 때까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1단계의 취약성에 대한 헌거는 완전히 채울 수는 없어요. 이제 그만하고 배고프겠지. 하지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 사자마냥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요구 안 해요. 그냥 그걸 딱 끝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영원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확실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의 특성을 굉장히 크게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제가 보는 약이에요. 치유죠. 이 부분은 1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단계의 문제에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엄마가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중요해요. 돕는 것도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날 돕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초이스가 됩니다. 당신이 내 제2의 엄마입니다 라고 선택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들었다 놨다. 미운 세 살이라는 표현 하시죠? 외국에서는 테러부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만 나이고 한국 나이고 하니까 그때입니다. 바로 2단계의 끝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저는 비교를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3단계로 넘어가요. 엄마랑 바이바이를 할 수 있는데 바이바이를 하기 전에 아이는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 최종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선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구나 하고 끝나고 이제 엄마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엄마가 될까요? 그럴 때 그 발달학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좋은 거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두 엄마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분명히 같은 엄마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합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2단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스플리팅이 심해서 이 굿, 배드에 대한 손바닥 뒤집기 성격이 확 달라지고 누구를 얻어마야 하다가 누구를 또 계속 욕하다가 이런 굉장히 큰 변덕스러운 상황들을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번갈아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봅니다.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 2단계에서는 그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가 계속 통합의 역할을 맡을 때 너는 좋은 엄마냐? 너는 나쁜 엄마냐를 나한테 계속 괴롭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은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한 사람인데 나를 그수로 취급했다가 배드로 취급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신앙의 힘으로 선한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이 들쑥날쑥한 2단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저 사람을 보듬어야지 하고 나의 선한 인격으로 나가려다가는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만 해도 선하지 않거든. 우리를 이렇게 흔들면은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미운 새 살 때 엄마들도 어떻게 돼요? 엄마가 꼭지가 돌잖아요. 이럴 자식이! 아유, 선생님, 이게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얼굴의 엄마를 가지고, 야, 진짜 엄마는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로 돼요. 이게 교회와 카운셀링에서 가장 의견의 차이가 조금 심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도 이 카운셀링의 의미와 조금 많이 접목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다 지쳐 떨어지고 다 번아웃되고 교인이 막 들고 흔드는데 목사가 그거를 인격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목사도 인격이니까 본인 안에서도 지금 그 배드가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밖에서도 난리 치면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풀고 옛날에는 뭐 목사 자녀들은 아무도 목사 안 했어요. 그냥 늘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 아니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 뭐 훌륭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집에서는 아주 깨판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인격으로 그걸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가지고 돼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는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딱 정한 틀 안에서만 만나요. 뭐 어떤 환자는 그럽니다. 병실 나가면서 진료실 나가면서 저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잖아요. 아니 잠깐만 다시 앉아보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던 사람한테 의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보낸다는 거예요. 저 정말 죽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응급실에 연락하시고 저는 다음 주입니다. 구조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서잖아요. 선의의 의미로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방은 그걸 이용합니다. 아니 그때는 왜 연락 받아주시더니 지금은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거를 흔들어요. 스트럭처를 자꾸 흔들어요. 그 2단계의 특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제2의 엄마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왜 나를 자꾸 괴롭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로 초이스가 됐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좀 명심할 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럭처로 정한 시간 만나고 정한 룰 안에서만 그 창구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창구가 그것인 거죠. 내 인격이 그것이 아니라 그 창구가 그것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자라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랑 비슷해요.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새로운 경험했구나, 아유 잘했네, 격려해주고, 야 네가 최고야 이러면은 대부분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세련되게 해야 돼요. 네가 그러한 것을 새롭게 배웠다는 것이지, 야 정말 잘했구나 해가지고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그냥 무조건 내가 예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어서 반응했구나라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흔히 얘기하는 교육 분석하는 어널리시스가 이 정도 단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널리시스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다음서 이것밖에 안 해요. 아니 뭐 저 정도 얘기하려고 내가 저만한 피를 내면서 카운셀링을 하나 싶은데 사실 이 정도의 단계를 하는 치료자가 제일 머리를 많이 씁니다. 아주 예민하고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을 때 3단계 치료를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 단계가 치료자로서의 어떤 부분과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이 3단계의 문제를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알아서 잘하니까 잘하시네요라고 하지만 그냥 엄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세련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3단계 돕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1, 2, 3단계에 대한 특성들을 얘기하고 쉬었다가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얘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카운셀링이나 또 약물 치료나 이런 위주로 강의하다가 아까 잠깐 힌트도 하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없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단계별로 접근하셨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대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게 그 부분들을 저 사람이 1단계의 취약이 있구나, 저 사람이 2단계의 취약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그에 상응하게 반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개개인의 그 독특성에 접근하셨다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단계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단계의 특성과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상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이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워낙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같은 사람들 안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잘 못 받았던 정도로 훨씬 더 험한 삶을 살았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한 말은 뭐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1단계의 취약성을 계속 채워줄 수 있는, 맨날 밥 먹지 않고 계속 채울 수 있는 그 혹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떡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계속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물 길러 온 게 귀찮아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 온다는 자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게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죠.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똑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카운셀러 점수로 따지면 빵점. 아니,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바로 뒤에 치면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아무한테나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1단계 취약성 있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서 의존 욕구가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이 의존 욕구가 있는 사람과 흡사해요. 일치한다고는 못하겠어요. 1단계의 의존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면 결국 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돼 하지만 그 의존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누구를 의존하는데 결국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왜 끝이 안 좋을까요? 이상한 애들만 만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1단계의 의존 욕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존 욕구가 있는 여성이니까 여성으로 지켜봅시다. 그에게 접근하는 남성은 대표적으로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가 아니면 이 여인이 다 쳐내요. 신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존하고 싶긴 하지만 믿을 게 못 된다는 느낌 때문에 웬만한 대상은 다 아니요 하고 쳐내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두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순수한 남자. 저 사람이야말로 의존할 수 있겠다 하고 순수하게 접근하는 남자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사기꾼. 사기꾼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가려봤자 저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내가 잘 알지 하고 접근을 하고 그 마음을 열어요. 근데 이 1단계 의존욕의 가장 취약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음을 열면 되겠구나라고 느끼면은 그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어요. 제가 상담 때 누누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마음을 활짝 열지 마세요. 요번에 5 열고 그 다음에 10 열고 그 다음에 15 열고 조금씩 보고 경험한 다음에 또 열 수 있으면 또 열고 그런데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부족한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접근해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같이 들어간 순수한 남자랑 사기꾼이 그 여성과 100% 마음을 열고 자기의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관계에서 반복되면 이 두 남자가 똑같아집니다. 순수하고 사기꾼 사이는 없어요. 둘 다 이 여성을 이용하다 버려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태도를 펴요. 저는 당신한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사기꾼은 그러려고 해서 간 거긴 하지만 심지어 순수한 사람도 그 경험에 머물다 보면 이용하다가 왜냐면 내가 함부로 해도 도망은 안 가. 버리지만 말아달라.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단물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5사람이 되고 6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우리가 카운셀링 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셨고 짧은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접근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의 1단계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서 꾸준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또다시 분명하게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취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1단계 취약성, 의존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자기의 취약성을 부정하면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짐이야. 조심해야지 라고 짊어지는 게 맞죠. 하지만 확실히 그 부분을 또 채워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씨름하는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쉐임이라고 했습니다. 쉐임은 극단적이라고 했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통틀어서 보고 극단적으로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는 약간의 그런 극단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특성의 대표적인 대상이 강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그런 특성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2단계적인 강박 특성이 아주 철저하고 저도 그거 잘 알거든요. 저도 2단계의 강박 특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꼼꼼한 듯 하지만 불필요하게 강박적인 특성을 발휘하고 또 너무 극단적이에요. 완벽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안 했으면 아예 못하는 일만 못하는 이런 어떤 그런 특성들을 계속 발휘하는 특성이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 보니까 그 죄인들과 같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또 그 일행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저 사람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저러네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걸 옆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4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쟤? 쟤 예술한 사람 말을 저렇게 해? 비웃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기자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비유 잘 아시죠?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예? 이런 양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양 다 놔두고 가가지고 찾았다고 잔치하고, 두 번째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방을 찾는데 겨우 가다 찾았어요. 와, 찾았다. 잔치를 벌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감동 깊게 읽는 이거잖아요. 아주 작은 아들이 자기 허락받고 한 거를 다 팽개치고 종으로 삼아주죠. 근데 아버지가 뭐 그 아들을 그냥 어리석고. 그리고 청지기 비유는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주인 돈을 몰래 횡령한 그런 회계의 업무를 맡은 종이 있어. 너 나와 그랬더니, 야, 이렇게 쫓겨나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좋은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돈 꿔준 사람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얼마 꿔줬어요? 1,000만 원이요. 아니, 100만 원이요. 고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짜로 바꿔주면 나중에 내가 이 주인한테 잘려도 저 사람들한테 같이 뭔가 이렇게 돈 해먹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잘 꿰부려가지고 했는데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했죠? 칭찬했다고 했어요. 이해가 참 안 돼요. 네 번째 비유가 제일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비유 순서가 돼요. 그 비유 순서를 쭉 들을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돈을 1,000원을 찾았으면 1,000원을 고이 간척해가지고 10,000원짜리 파티는 왜 열어? 네? 아니 아들을 찾았으면 됐지 왜 송아지는 왜 잡아? 심지어 횡령에다 심지어 주인 돈에 갉아먹어가지고 잠깨 부리고 있는 종을 왜 칭찬해? 뒤로 갈수록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돈이 점점 손해가 더 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차라리 버리지. 양 버리고 드랑카와 버리고 아들 버리고, 특히 이 청지기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니까 자르고,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포인트가 어디죠? 네 번째는 제목도 제가 바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잃은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꼭지가 돌고, 야, 그 계산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심지어 강도 높은 비유를 더 얹으면서, 너는 지금 계산하고 있지. 네가 지금 산수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뭐가 득실이 이해득실인지 따지고 있지. 나는 한 사람을 찾는다. 이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는 계속 계산할 거야. 그 계산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면 감동을 받고, 내가 계산만 하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제가 이런 존재인데, 제가 양이나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보다는 요놈에 가깝거든.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나한테 이해득실이 되나 따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약간 기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 환경에서 또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속아주면서 잘했다, 괜찮다, 그래도 좋아, 오기만 한다면야,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계산은 이 단계 대상한테 매우 중요해요. 이 단계 대상은 앵거가 많아.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엄마와 나와의 이 부분에서 극복을 잘못해가지고 세상은 뭐든지 나를 계속 누르고 나를 길을 못 펴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성을 획득을 못했거든. 자기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있으면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나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통합적이지 못한 이 문제.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간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 너를 사랑하지 이렇게 말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더 마음 거슬리고 더 마음 냉랭해지고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하고 바리새인들 너네들 골탕 먹으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했지? 한 번만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상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3단계 대상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더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셋이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둘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모든 대화에서 다 필레어합니다. 대답해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도 아가페긴 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네, 비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최상급을 쳐요. 최상급으로 아가페 하느냐라고 했더니 저 하나님 필레어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빼고 그래 그러면 그냥 사랑하느냐? 하지만 아가페 하느냐? 했더니 필레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필레어 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묻기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되 네 주님 제가 필레어 하는 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어떤 이는 이제 3번 물었으니까 자기가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찔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눈높이를 낮추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그럼 나를 요만큼 사랑하니? 그럼 나는 요만큼 사랑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 그라데이션을 낮춰요. 그럼 저 같으면 저 위에서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사랑하죠. 라고 대답할 때는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내려와. 그럼 이만큼 사랑하니? 아 그럼 나 이만큼 사랑하니? 근데 완전히 내려왔어.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나 요만큼 사랑하니? 사실 그만큼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3번 물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대답한 수준만큼 그럼 그만큼이라도 사랑하니라고 할 때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그라데이션 레벨을 따져가면서 예수님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가 계속 그라데이션으로 진보할 수 있는 특성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쉬고 한 10분 쉬고 같이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면 질문 같이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하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좋고 코멘트를 물론 하셔도 좋고요. 본인이 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조금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지금 성장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적인 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장기에 있었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어떤 팩트가 있는지. 네. 그 설명을 할 때 전문 용어로 precipitating factor라는 게 아니라 predisposing factor라는 표현을 써요.
프리디스포징 팩터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겁니다.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작용해서 베이직하게 뭐 이제 그 사람한테 취약성이 있는 거고요. 프리스피테이팅 팩터라는 건 최근에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만한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캐릭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쇠 자물쇠로 설명합니다. 그 자물쇠가 어렸을 때 생겼다가 최근에 문제가 그 자물쇠를 여는데 아무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자물쇠에 일치하는 열쇠로 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저희가 뭐 방금까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사람들 상담할 때 당신 3살 때 어떻게 컸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요. 안 묻는 이유가 그냥 그 열쇠, 지금의 문제를 잘 들으면서 배운 사람이 그 내용은 이 2세 때 내용이다, 1세 때 내용이다라고 고려를 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꼭 듣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시어리를 생각하고 보면 그건 다 어린 시절의 배경이 차지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취약성이 전혀 없어도 병이 생길 수 있는 병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에딕션 중에 물질, 그거는 이제 마약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 취약성이 전혀 없어도 마약이 이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물질이 그렇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외부 환경이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취약성이 전혀 없어도 누구에게나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트라우마를 어떤 단계의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가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가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라고 다른 저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질환, 뭐 위장 질환, 뭐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이라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단계마다의 취약점을 알아갖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단계마다 그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능 열쇠처럼 작용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개개인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취약성에 걸맞게 다가가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작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디프레스 얘기할 때 디프레스를 2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3단계처럼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3단계에 있는 사람은 2단계처럼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알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사람을 케어하는데 훨씬 더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죠. 유전적인 것도 많이 고려하시죠, 실제적으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취약성으로 따지면 유전 취약성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게 1단계. 특히 이제 뭐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경우는 어떤 학자들은 살아간 배경은 아무 의미 없다, 다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도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이제 레디컬하게만 말하지 않을 거면 대개 한 1세까지 많이 7에서 9개월까지의 성장은 영향을 꽤나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라고는 안 하죠. 이제 뭐 디프레션도 그렇고 옵세션도 그렇고 이렇게 패밀리 히스토리 조사해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으면 나도 그런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이라는 표현이나 진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대상이 그 이러한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가족. 자기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늘 걱정해요. 뭐 자기 여동생이 스키조프레니아인데 자기도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그런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되게 이제 그 포발 연령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발생 연령을 되게 지나면 그 사람은 취약성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편이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뭐 한 5, 60 정도까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진단이 경계선 인격장애로 그 진단이 나면서는 이분이 되게 절망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게 더 중하다, 뭐 치료 가능성이 뭐 더 적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경계선 인격 장애가 그만큼 더 사회 적응이나 어떤 관계나 뭐 그런 면에서 또 무드나 이런 면에서 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보다 더 그렇게 심한 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2단계 질환이 성격 장애가 다 들어가고 우울증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치면 경계성 인격 성격 장애랑 그 우울증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레벨이 높거나 낮거나 없고 그 병이 심하냐 아니냐의 개인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레벨이 다른 병은 아닙니다. 요 한 가지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우울증에도 항우울제를 쓰고요. 강박증에도 항우울제를 쓰고 식이장애도 항우울제를 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항우울제예요. 안티데프레센트라는 표현은 사실 우울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로토닌을 높이는 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취약성이 아까 제가 설명을 이제 시간상 못한 게 그 방금 얘기한 여러 취약성과 가장 가까운 뇌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2단계의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디프레션이든 경계성 인격장애든 옵세션이든 다 비슷해요. 그래서 다 세로토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는 굉장히 넓은 항목을 한 가지 특성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샤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케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약물 치료만 하면 that's easy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또 약물 치료 없이는 안 돼요. 세로토닌을 스스로 높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적인 거. 제때 자고 제때 활동하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과격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레귤러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레귤러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좋긴 한데 약 먹는 만큼 빠르지 않아요, 작용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로토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서 높이려면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을 먹어야 돼요. 세로토닌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트립토판이 많은 게 야채, 채소예요. 그 야채, 채소를 먹으면 우울증이 좋아질 것 같은데 농담으로 그 우울증 약 하나를 먹을 정도로 야채, 채소 먹으려면 한 트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 먹고 채소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맛있어서 좋아지는 거지 세로토닌이 올라가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로토닌이라는 특성은 중요한데 그럼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스펙트럼의 병들을 다 고치냐? 아까 레귤라리티라고 했잖아요. 세로토닌은 레귤라리티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이 적당히 있으면 잘 자요. 그리고 잘 활동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울증 환자한테 세로토닌 약을 먹여보면 알아요. 우울증 환자가 세로토닌 약을 먹으면 못 자는 사람이 자요. 약이 졸려서가 아니라. 그리고 약 먹어서 좋아진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약 먹고 왜 좋아졌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느끼진 못하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잘 잤어요. 라는 표현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표현이 잡생각이 줄었어요. 네거티브한 소프트가 이렇게 싹 안개 거치듯이 좀 조용해졌다. 심플해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로토닌의 효과예요. 세로토닌은 우리 사람의 리듬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제가 설명할 때 약물 치료하면서 되게 두 개로 설명을 해요. 당신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 세로토닌이 필요한데 세로토닌이 뭐냐 할 때 이제 두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눕히면 이렇게 쓰잖아요. 저쪽에 눕히면 이렇게 쓰고 이게 동그랗고 추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 빼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가운데 서는 게 제일 어렵죠. 이쪽에 넘어지거나 저쪽에 넘어지거나 극단에만 치우치지 중앙을 못 맞춰요. 세로토닌이 추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치우친다. 세로토닌이 적당히 있으면 레귤러리티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게 세로토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비유는 배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파도가 흔들리면 배가 이렇게 흔들린다. 근데 배가 적당히 크면 파도가 흔들려도 안 흔들린다. 근데 배가 너무 크면 그것도 문제죠. 항구에도 잘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잘 틀지도 못하고. 세로토닌이 그렇다. 세로토닌이 적당히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많다고 에너제틱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람이 둔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임펄시브해져요. 그래서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한테 세로토닌이 갑자기 올라오면 임펄시브해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약 쓰면 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낮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에 계속 흔들려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약 먹으면 안 흔들린다. 필터 된다라는 표현도 제가 쓰는데 평소에 스트레스 100으로 들어오던 어떤 말이나 대화가 7, 80으로 줄어들 거다. 먹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먹었더니 옛날에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아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진짜 써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그런 효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단계의 취약성의 물질은 뭐냐?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의 물질이 높으면 병이 생깁니다. 도파민 물질을 높이는 약이 두 개예요. 마약 그리고 스티뮬런트. 요즘 이제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뭐 암페타민 쓰거나 뭐 ADHD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이 약을 쓰는 게 다 스티뮬런트입니다. 스티뮬런트는 적당히 써서 이 사람의 그 기능이 도파민이 낮으니까 높여서 세우는 거지 멀쩡한 사람을 도파민을 높이면 그게 마약이죠. 그러면 환각이 일어납니다. 적당한 수준의 도파민 이상으로 치면은 마치 기찻길이 탈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들려야 되는 게 보여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여야 되는 게 들려요. 그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예술적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인이랑 예술가들이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마약해도 되고 보통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무슨 차이냐? 돌아와야 돼요. 이상현상을 경험했다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심지어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해서도 그거를 잘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해서 좋게 포장합니다. 근데 병이 생기면 안 돌아와요. 도파민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도파민을 낮추는 약을 쓰는 게 이제 항정신병 약입니다. 그거를 뭐 다른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카운셀링이나 이런 걸로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약을 쓰면서 근데 약으로 다 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게 카운셀링의 문제냐 뭐 메디케이션의 문제냐 이게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인테그레이션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같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동시에 당연히 또 영적인 케어, 패스토럴 케어나 스피리추얼 케어도 당연히 이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더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한두 가지 얘기가 있으면 더 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보통 2단계, 1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까지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민도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점점 심각해진다고 보고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세가 올라가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무정해지고 독립들이 이기적으로 된다든지 여러 가지 권력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 어쨌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바리 생각들이 많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나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도 가정 내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호프풀하지 않죠?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은 뭐 사이코시스예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딜루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인정 안 하거든요. 인사이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잔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는지, 옆에서 보면 답답함이 그지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니까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이게 문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 그렇군요. 이 문제를 도움을 받으셔야겠네 하면서 이걸로 도움을 받으세요 하고 이거를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파고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이걸로 물론 개운하게 다 해결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뭐 사회가 발전해서 인간이 무정해지고 하는 요소는 1단계 취약성과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다만 좀 1단계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하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사이코틱한 특성이나 또는 굉장히 그런 특성이 있으면 인간관계에 사람들이 가까우면 이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사람과 유대감을 가질수록 안전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가오면 위험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증상이 막 더 생겨요. 그 증상은 저리 가라는 뜻입니다. 왜? 남들이 멀리 있어야 내가 세이프하거든. 자기 세이프 존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떨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파라노이아, 의심하면 상대방이 멀어져요. 그리고 익센트릭, 괴상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요. 그건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거를 꼭 비집고 교회 사람들은 다가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케이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정말로 그 사람이 세이프 조언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건조하게 대하세요. 약간 형식적으로 대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셨어요? 저 병원에서 진료하면 저는 천정 보고 잘 지내셨고요? 그러면 요 환자는 바닥 보고 네. 약은 잘 드시고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진료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세이프 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냥하고 친절한 거랑 달라요. 그렇게 안 보여도 돼요. 그 사람이 세이프하다고 하면 그거를 오히려 약간 지켜주고 조금씩 다가가는 게 좋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교회는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좀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1단계는 사실 꼭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언제든지 목사님 통해서 이메일이나 연락이나 다양한 기회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열 수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작은 게 있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은 하나씩 가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회 상담가로 또 교육을 하는데 3월 1일부로 5-3기 교육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직접이나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공개 강좌가 있거나 또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연락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